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례관리론의 주요 관점과 중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83페이지가 되겠네요. 챕터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강점, 관점이 무엇인지, 생태체계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이론과 위기 개입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아닌 내용을 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라고 일부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 제가 PPT 자료는 올려드릴 거니까 그 주 교재 아니어도 부교재로 활용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관리 이야기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점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관점이라 하는 것은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심리치료 상담에서는 이와 같은 강점 이론에 굉장히 상담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상담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만 자꾸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인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사례 관리 역시나 관점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례 관리는 우리 정형화된 실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각각의 사례마다 학습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이론 역시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례 관리 실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습 모델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이론들은 모두가 우리가 현장에서 쓰임새 있는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은 우리가 다른 여러 그 학자들의 이론과 그리고 상담가의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의 여러 가지 답이 딱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비정형화된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웍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개별화된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의 네 가지 살펴보는 이유가 이렇게 교재를 보게 되면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 기본 이념, 철학, 그래서 강점, 관점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이용 당사자들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래서 인간은 환경과 같이 또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생태체계적인 관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연계나 조정 그리고 확장하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 당사자에게 잘 접목시키고 또 우리는 이런 것을 효율성 있고 또 효과성 있는 상담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어떤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만족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서비스가 바로 사례관리 실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사례 관리 과정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도 긴박하게 위기 개입 이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또는 실천 이론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아마 등장을 했을 건데요.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위기 개입 모델,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결 중심 모델, 예,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양한 모델들이 그러면은 딱딱 어디 케이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사례 관리 역시나 많은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교재에 우리 교재의 85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책의 사례관리 실천에 둘, 넷, 여섯 번, 일곱 번째. 자, 이 책은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이론을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학습해야 할 이론들이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사례관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이론, 모델을 중심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리자의 역할, 사례 관리의 역할은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접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복지 기본 이념, 철학, 요게 이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서비스 복지 이론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는 그와 둘러싼 환경을 사정해야 한다.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라고 했고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것, 이것들이 네트워크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사례 관리의 가정을 민감하면서도 긴박하게 위기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이론의 모델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를 왜 이론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례를 우리가 이제 여러 케이스를 접해보면 좀 터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점 이론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막 떨어뜨려 가지고요. 마우스가 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터치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면 강점 이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강점 이론에서는 역시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강점 1호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강점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발생이 어디에서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점, 어떻게 발견하고 강점을 초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가족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 하나 사람들이 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저것도 못하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왜 나만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는 있다. 근데 그 장점을 내가 장점인 줄을 모르고 그냥 예, 생각 없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조금이라도 잘하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그 특성화를 살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 간점 이론에는 문제의 발생이 원인이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점, 발견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복지 서비스에 관련해 이용 당사자의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원으로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점, 간점의 기반으로 한 실천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라파라고 하는 학자가 1993년에 이야기했듯이 강점은 모든 인간에게 있으며 이에 초점을 두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간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강점, 간점을 기반으로서 한 실천 과정에서의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문가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서로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실천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남한테 배우거나 스스로가 어떤 터득한 부분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배움을 실천하죠. 그래서 그 배움으로 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이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강점, 간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수동적인 서비스 대상자들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사로 사례 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 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원에 직접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상담에서는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잘 파악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상담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면에 그 당사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상담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바꾸고자 하고 또 스스로 성장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예, 훌륭하게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전문가를 통해서 그 나의 어떠한 장점을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점, 간점에서 더불어 함께 살펴보는 임파워먼트 이론이라 하는데요. 결국에는 내 속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힘차게 임파워먼트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 관리자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체계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그 환경 체계의 재구성, 임파워먼트로서 환경으로서의 지지적인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볼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담가의 역할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눈앞에 딱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과정에 우리는 이 역할을 충분히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자원관계를 확립한다. 예, 강점 사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자원 연결과 권리 옹호를 함으로써 모니터링하고 일상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이게 관점에 관련된 사례 관리 전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88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필요한 여러 가지 강점 관점에서도 사례 관리의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은 필요한 부분을 일시적 혹은 단편적으로 충족시켜 왔던 정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례 관리자의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실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가정들에 있어서 잠재력을 그리고 또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고 또 그 충분한 보장을 받은 과정을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강점 사례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조직사회 또는 사람과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힘이 약하고 둘이나 셋이 자꾸 뭉치면 어떻게 돼요? 힘이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사례 관리 또한 실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반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복지 이용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교류 이런 것들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이런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지역의 사람과 그 집단을 구성하는 조직,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석의 전문가들이 사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인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 관리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복지 서비스 과정은 그야말로 환경을 둘러싼 그 재구성, 인파워먼트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강점 관점에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개 과정은 우리가 자원 확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원 확립은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접수로 하는 과정에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관계자는 당사자, 당면 과제 해결을 향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강점 사정 역시나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 당사자, 이용자의 어떤 재능, 열망 또는 자신의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 가정에서의 기회를 강점을 사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 어떤 희망과 열정, 자원 이런 것들을 기회의 어떠한 강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열망, 열정을 가지고 문제 중심의 사정을 하고 또 그 진단을 함으로써
그 진단의 당사자로 하여금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강점을 찾는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요. 강점을 사정한 과정에 있어서의 결과에서 개입의 어떠한 그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도전과 변화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이용자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주어진 기회의 삶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원 연결과 권리 옹호인데요. 자원의 연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원을 이웃과 지역과 많은 사람들과 서로 연결해서 나름의 가지지 못한 것을 차원을 나눔으로써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자원을 유용하게 개발하고 쓰려고 하면 복지 당사자의 이용자, 강점,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강점을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고 전문가적인 단계로서 권리 옹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는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연결하고 권리 옹호를 하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의 단계인데요.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강점에 관련된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 성공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하다 보면 실패한 계획도 있겠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결과에 굉장히 충족됐다라고 하면 충족된 이후에 어떤 그 평가,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진행되지 않는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사정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시를 해야 하는지 당사자 자신에 대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방법이 바로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상호적인 관계 역시나 사례관리 이용자들은 자원에 관계없이 우리가 개입이 시작됐다면 상호 협력적인 부분에서의 자원을 개발하고 또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전문가의 어떠한 그 진행 과정에서의 지원 세계에서 체계적인 일상적인 또는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적인 상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네모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 실천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 사회복지학의 대부분의 이론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았을 때 이해 정도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의 어떠한 정리를 목적으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강점, 간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고, 그리고 뭐 이 이야기에 우리가 예비 사회복지사라면 사례 관리를 읽어본 후에 자신의 강점을 정리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경험을 정리해 볼 것을 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강점을 내 나름대로의 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강점을 발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우스가 상당히 예, 올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생태 체계의 관점은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체계라고 하면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마우스로 지금 하질 않아서 좀 그림이 어정쩡합니다. 자, 이렇게 체계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는 체계, 일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라는 걸 하죠. 투자. 자, 투자. 아휴, 글씨가 엉망인데요. 자, 투자, 투자. 예. 자, 우리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가지고 합니다. 이제 투자를 여기다가 투입이라고 하죠.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용어를 투입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들어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체계들이 막 여기에서 활성화를 하겠죠. 자, 어떤 투입을 하게 되면 요 자체에서 이 동그라미 안에서 막 투입을 해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올 때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 투자를 했으면 여기는 수입이 나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자, 여기다 투입을 하면 여기는 막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는 산출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산출. 예, 산출.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 혹시 뭐 주식에 잘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해보시진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자, 보통 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잖아요. 자, 돈을 벌려고 하면 기본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내가 주식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큰 회사, 큰 주주를 상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뭐 5위권 안에 드는 어떤 큰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뭐 삼성이라고 할까요? 삼성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해. 그럼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뭐예요? 삼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성 기업의 어떤 제품에 내가 1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증권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샀다. 100만 원을 사면 여기에 나오는 산출 효과는 뭐예요? 100만 원보다 더 나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투입 때 여기에 과정에서 주식을 많이 회사에서 뭐 어떤 경제적인 이슈나 아니면 뭐 고도의 그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이 주식이 떴어.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는 어떤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투자 대비 여기에서 진행 과정을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또는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믹스가 되고 여기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은 이 제가 지금 사례로 들었던 것을 주식이라고 하지만 모든 체계가 이런 이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체계로 잡던 아니면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투자를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떠한 노인층에 관련된 투자 대비 산출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급식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먹는 게 부실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도시락 배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도시락 배달을 노인들에게 일정 뭐 이제 조건을 갖춘 노인들에게 100가구를 선정을 해서 도시락 배달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도시락 배달을 해서 일일이 시군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당 이제 그 선별된 대상자를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결과물을 봤더니 처음에는 영양이 부실했던 부분들이 한 달, 두 달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시락을 먹고 여기에 산출 효과를 봤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생태 체계적인 이론 중에 어떤 거예요? 일반 체계를 가지고 이 이론을 접목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생태 체계 이론, 인간에 관련된 어떤 이론을 집어넣은 거죠. 독거노인의 어떤 영양이 불균형을 해서 영양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렇게 믹싱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체계적인 관점에 있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둘, 넷, 다섯 번째 보세요. 각 체계는 여러 체계들과의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는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각각의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투입,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고 활동, 액티비티, 그리고 산출이라고는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과정을 이행하는데 체계 관점은 이렇게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좀 더 큰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간의 기능의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전제로 해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점에서의 어떠한 생태학적인 본래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학문은 환경과 유기체,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관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주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서 적응에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상태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우리가 맥을 같이 하는데 이 강조점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이론에서는 결국 우리가 단순히 체계 내부의 어떠한 구조와 조직 그리고 체계의 경계선에 치중된 단선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생태 관점에서의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적용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구분하는데 여러 환경과의 위계 관계에서는 서로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생태체계에 따라서 보이시죠? 네 번째. 따라서 생태체계 관점의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개인을 하나의 체계로 또한 개인의 환경은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는데 생태학적인 체계에서의 인간과 환경 간의 적응과 상호작용은 우리가 통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 이론에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욕구나 당면 문제 이런 것들을 개인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어떠한 그 환경 속에 어떤 사정으로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생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도는 우리가 동일한 생활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생태도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아마 1학기 때 우리가 가계도라는 거를 아마 작성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뭐 꼭 제 시간이 아니어도 사회복지 실천 교과목을 통해서 또는 가족복지론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론을 통해서라도 이 생태도나 가계도 그리는 방법은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그 체계 이론에서의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실천 도구도 역시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 간의 위계적인 분석, 그리고 생태체계 관점에서의 어떤 기반으로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사례복지
사례 관리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해서 어떠한 필요한 개인적인 욕구를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그 욕구를 개인 대 개인에 잘 맞춰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체계와 미시적인 체계가 있는데 항상 사회복지는 거시체계냐 미시체계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맞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시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 미시체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자녀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 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시적인 범주가 있죠. 또 중시적인 범주가 있죠. 그리고 미시적인 범주가 있는데 자, 그렇더라고 하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드리는 이 학습에 관련된 내용 다 이해되시나요? 네, 뭐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생태체계 관점 금방 제가 교재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재에도 요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 관리에서의 생태 관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이 복지는 우리가 거시 차원이냐, 중시 차원이냐 또는 미시 차원이냐라고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 개인의 어떠한 심리 체계.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 거시적인 것은 범국가적으로 지역 대 우리 전 국민. 예,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본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이렇게 사례 관리에 있어서 생태체계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어떠한 욕구나 당면 과제에 관련해서 개인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그 환경을 어떻게 사정하여 개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 문제의 기능의 어떠한 강화를 보게 되면 가장 적은 협소한 개념은 뭐예요? 개인, 미시적인 범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미시적인 범주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심리 체계,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 사회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과 기본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시적인 것은 지역사회 개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원의 연계나 네트워크의 기능, 그리고 서비스 체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시적인 범주라 하는 것은 지역이나 사회, 재구조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 옹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기점으로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그 이후에는 뭐예요? 전 지역을 다 통틀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단위가 사회복지는 크게 나눠서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생태적인 관점에서 사례 관리 실천을 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례복지 관련해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욕구냐 아니면 범국가적인 욕구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관리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사례 관리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필요와 욕구 또 개인의 수준을 미수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체계의 수준에서 살펴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 있고 사례 관리 과정에서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돼야 되는 건 뭐예요? 적합성 그리고 역기능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 책에 거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개인의 어떤 사회 체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자원과 욕구를 가지고 적합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특정 행동,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원, 이런 것들을 요구에 적합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 생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적응적이냐, 역기능적이냐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의 환경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옛말, 어른들을 이야기하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면 내가 굉장히 좋은 그릇을 빚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이제 그 행동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앉으면 항상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놀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환경이 그 개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옛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거에 우리는 일부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있고 처음부터 아이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나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루기가 힘든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작할 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도 있듯이 슬럼 지역의 동네 놀이터에 총을 들고 가는 10살의 아동이 폭력으로 가득한 지역에서의 위협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는 뭐예요? 나중에 슬럼가에서 맨날 총 쏘고 싸우는 모습만 본 아이는 성장해서도 본인의 미래가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또 교재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재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도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생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생태체계 이론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생태 방법에는 생태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이게 생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단순하게 했는데요. 생태 이론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네모, 예, 예, 네모.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나요? 네. 자, 요거는 우리가 가계도라고 하는데, 가계도 지금 1세대, 2세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세대, 2세대라고 하면, 예, 자, 여기가 이제 여자는,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지금 동그라미 47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네모는 남자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가계도에서.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계도를 봤는데, 47세, 김땡땡이죠. 근데 양쪽에 남자가 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생각을 딱 해봤을 때, 자,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는 예, 슬아의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들 둘을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가정에서 또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자, 이 클라이언트는 1977년생이라고 여기 써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는 결혼을 두 번 하고, 자, 이게 슬러시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두 번 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이혼을 했는데 큰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가 있는데 자, 이 지금 이혼을 하고 단절이 됐는지는 여기에 잘 표시는 안 됐는데 자, 요게 이제 가계도를 봤을 때 1세대, 2세대가 되어 있죠. 만약에 3세대 가계도는 어떻게 됩니까? 3세대 가계도는 자, 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네, 부모님이 계시겠죠. 여기는 뭐 아버님이 계셔야 클라이언트가 태어났을 거니까. 자, 또 여기 보면 자, 이러면은 3세대 가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세대 가계도를 그리라고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계도이고 생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의 반경 이렇게 활동하는 삼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이게 생태도라고 하는 것인데 생태도는 자, 이 클라이언트는 지금 이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남편 둘하고는 이제 이렇게 뭐예요? 단절이 되어 있어요. 왕래를 안 하고. 대신에 자녀들하고는 지금 왕래가 되는데 자녀 첫 번째는 여기를 보면은 기업의 후원을 연계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어때요? 화살표가 이 자녀에게 쏠려 있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자녀에게 후원만 해주는 관계이고요. 두 번째 자녀 18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녀는 지역사회 미술학원의 원장님과 소통도 잘하고 있고요. 또 외부 자원으로부터 후원금을 좀 잘 받으면서 왕래를,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녀는 지금 10살인데 아무 지역사회에 지금 도움을 받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후원품은 지원을 받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녀도 역시나 이제 복지관을 다니면서 취약 아동에 관련된 여러 문화적인 자원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후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게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생태도와 가계도를 그리는 것인데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상담을 할 때 보면 보통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누가 봤을 때도 이 클라이언트는 누구랑 살면서 과거력은 어땠고 현재는 누구랑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도표를 딱 주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잘 해석을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중간고사를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도 읽는 방법, 생태도 읽는 방법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성별, 자, 그리고 지금 마우스로 그림을 못 그리고 손 터치를 해가지고 손 터치로 지금 패드를 잡고 있어서 그림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동그라미예요. 네, 동그라미. 네모로 보이나요?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자, 자, 요거는 네모죠? 자, 네모.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방법. 자, 네모 안에 또 네모가 또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해석하는 방법. 자, 지금 상담을 의뢰한 사람은 여기 남성. 그리고 둘이는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X표. 네.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자, 이러면 이 가계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실까요? 네. 클라이언트는 남자, 이 이제 나이를 좀 써볼까요? 여기도 우리 40이라고 쓸까요? 40? 40. 자,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했는데요. 40세 남자분이 자기의 가족력이 이렇다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담에 대해서 기초조사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남자는 이 부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X표라고 써 있는 거는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사망을 했다. 근데 몇 살에 사망한 거는 여기 내용이 지금 없죠. 자, 슬하에 누가 있나요? 자녀분이 있는데 이남 일녀입니다. 자, 이남 일녀인데 이상하다. 여기 보니까 자녀가 1, 2, 3, 4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이렇게
예, 한 가지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세 남자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뒀고요. 그리고 막내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이렇게 제가 뭘 그렸어요? 예,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랑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계도예요. 자, 근데 가계도에 자, 요번에는 생활 반경을 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활 반경이라고 합시다. 자, 동그라미예요. 이게 이제 자, 체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체계에 아버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 가지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자,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친척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직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교회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교회는 아빠가 이쪽으로 다니고, 여기는 직장은 왕래를 하니까 어때요? 예, 서로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예. 친척도 뭐예요? 일방적으로 친척이 음, 자, 이렇게 화살표가 됐고 자, 아버지는 이 친척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연락은 하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연락이 안 온다. 이렇게 연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이 주변의 아들은 뭐예요? 또 주변의 환경에 뭐 학교가 되면 학교라고 써서 학교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생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낼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도하고 가계도를 이해하는 수준 여기까지는 충분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의 기본,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생태체계 이론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적용은 생태에 있어서의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의 둘러싼 누구를 이용 당사자 를 둘러싼 생태들을 그려보는 것인데 이런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지를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도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실행과 자원 개발 확대 등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개입 전후의 생태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또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개입 후에 복지 당사자의 주변인의 인으로 인해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그 자원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촉진적인 어떠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생태체계적인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보게 되면 어떠한 그 관계의 묶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네트워크는 사회적인 관계망, 그리고 조직 간의 어떤 관계, 서비스 연결망이라고 하는 지역 간의 연계, 조직 간의 협력, 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로드맵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네트워크란 우리가 자원이나 기술, 사회 관계, 그리고 또 어떤 지식, 신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서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연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협력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빠른 사회에 살고 있어서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통신수단으로 뭐예요? 우편이나 엽서 이런 거를 보내면은 뭐 빠르면은 3일, 늦으면은 일주일 이런 이제 우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시간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LA에서 뭐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하는 게 있죠. 그만큼 빠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요,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실시간 어때요? 통신이 끊기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나라에 산불이 났거나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다거나 그러면은 대피 방송이 있거나 실시간으로 그런 지방의 어떠한 뉴스가 메인으로 뜨고 하죠. 그만큼 이런 게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다양한 사회 관리도 역시나 서비스를 가지고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또 사회복지의 지원의 책임성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해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신규의 사례를 발견하고 서비스 단절을 극복함으로써 서비스 조정 이런 거를 통해서 효율성은 증대하고 부족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집단, 조직, 이들의 어떤 욕구나 어떤 지역의 문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배열을 재구성하거나 최적화하려는 강력한 행동으로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교환 관계에서는 내재된 자본의 교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존재라고도 하는데요. 자, 자본의 구성들은 우리가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공유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본은 참 여러 형태로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자본은 흔히 일반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속해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의 공공성이라는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제공되면서 무상이거나 약간의 대가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에는 사회관계망, 신뢰, 호혜성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가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신뢰에서의 관계, 그리고 또 제도에서의 신뢰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혜성은 내가 남들한테 어떠한 이해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좀 베푸는 것을 호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사회 교환 이론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상호 간의 신뢰를 근거로 그런 혜택을 받는 자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보답의 의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혜택의 어떠한 제공에 상대방은 언젠가는 그 대가에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참 똑똑하고 유능한데 이 아이가 지식은 참 똑똑하고 키울 만한 인재는 되는데 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그래서 대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장학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업에서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이 친구의 미래를 어때요? 사는 거죠. 누가? 회사가 또는 국가에서. 그래서 이 청년들 그리고 이 새싹, 새싹을 국가에서 잘 키워서 어때요? 나중에 나라의 인재로 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인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큰 지불의 대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기업의 어떤 후원금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환 관계에서는 어떤 이제 지위나 자존감, 감정이입 등의 심리적, 사회적인 자원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이게 뭐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평생 김밥을 만들어서 파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회적인 기부,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아이들한테 기부를 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컸다.
또는 콩나물을 뭐 이제 시장에서 팔아서 예, 그 굉장히 큰 금액을 학교에 기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 종종 좀 들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신뢰 관계, 그래서 내가 못 배운 것을 그 젊은 학도들에게 어때요? 장학금을 기증하면서 배울 만큼 열심히 배워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교환 이론이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치에 관련된 건데요. 교환 가치를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민족, 가치, 사명감, 이런 사회적인 기여나 증진된 지위의 무형적인 가치를 포함하는데 다양한 자원, 그래서 상담, 지역 조직 서비스, 재원, 정보, 아이디어,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교환의 가치로 보기도 하는데 사회적인 교환의 가치는 경제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냥빚을 말로 갚는 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 있듯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큰 그 말의 가치를 다 무게를 달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이 우리가 이제 교환 가치 이론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교환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 자본사회에서의 흔히 일반 구성원들에게 공통으로 소속되거나 어떤 관계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의미를 자본의 의미로 보는데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고 무상이나 약간의 대가가 이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에도 우리가 사회 관계망과 신뢰, 호혜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신뢰에서는 서로에 대한 우리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상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친구들 간의 어떤 약속이라던가 그 약속의 신의를 저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뭐예요. 어떠한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도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뭐예요? 신뢰 관계에서 무한한 의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교환이고요. 또 이 교환 관계에서는 지위나 자존감, 감정, 이입, 사회,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된다. 자, 교환 가치에서의 경제 보상뿐만이 아니라 뭐 사명감, 어떤 사회적인 기여, 증진된 어떤 지위,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자원은 상담, 뭐 지역 조직의 서비스, 재원, 정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네트워크에서도 우리가 균형이 필요함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의 과정과 소통의 중요성은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소통 문화의 어떤 형성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의 이론의 학습의 목적과 네트워크의 유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